연애.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감정적 끌림과 그 관계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주제를 둘러싸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부터 근대 유럽의 시인과 소설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언이 축적되어 있다. 이 시간에는 연애라는 개념을 어휘적으로 분석하고 동서양의 어록과 격언을 통해 연애의 본질, 구조, 역설을 순서대로 짚어나간다. 연애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령애라 쓴다. 연은 그리워하다, 사모하다는 뜻이고 애는 아끼고 좋아한다는 뜻이다. 두 글자를 합치면 상대를 그리워하며 아낀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의 글자 구조다. 이 글자 안에는 실이 엉켜있는 형상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뒤얽혀 풀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애는 처음부터 복잡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연애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 있다. 사랑, 열정, 결혼, 우정, 질투, 이별. 이 단어들은 각각 연애의 서로 다른 국면을 가리킨다. 사랑이 연애의 근거라면 열정은 그 강도를 나타낸다. 결혼은 연애의 제도적 규결이고 우정은 연애가 소멸한 자리에 남는 것이다. 질투는 연애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별은 그것이 끝났다는 선언이다. 연애를 논한다는 것은 이 모든 국면을 함께 논하는 일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참된 연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연애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판을 의식해 감추거나 위장하는 연애는 참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연애의 진정성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같은 시대 로마의 작가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잠언에서 다른 각도를 제시했다. 연애를 하고 동시에 현명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발언은 연애가 이성적 판단력을 손상시킨다는 오래된 관찰을 압축한 것이다. 현명함이란 냉정한 계산과 절제를 전제로 하는데 연애는 그 전제를 허문다. 세네카가 연애의 진정성을 옹호했다면 시루스는 연애가 이성을 압도하는 현상 자체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시인 볼테르는 연애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애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고 상상에 의하여 수놓아진 캔버스이다. 이 비유는 연애의 이중 구조를 보여준다. 본능적 끌림이라는 날실 위에 개인의 상상과 투사가 시실처럼 짜여 들어간다는 것이다. 연애의 대상은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인물 위에 덧그린 이미지이기도 하다. 볼테르의 이 정의는 연애가 왜 종종 현실과 어긋나는지를 설명해준다. 스탕달은 연애론에서 두 가지 명제를 남겼다. 첫째, 연애가 주는 최대의 행복은 사랑하는 여자의 손을 처음으로 쥐는 것이다. 둘째, 나에게 있어 연애는 최대의 사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유일한 사업이었다. 첫 번째 문장은 연애의 절정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의 순간에 있다는 역설을 담는다. 모든 것이 확정되기 직전 가능성이 가장 넓게 열려있는 그 순간이 최대치다. 두 번째 문장은 연애를 삶 전체의 중심 과제로 놓은 사람의 고백이다. 스탕달에게 연애는 부수적인 경험이 아니라 존재의 축이었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연애는 상하를 평등하게 한다. 원문은 Love levels all inequalities이다. 직역하면 사랑은 모든 불평등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신분, 재산, 나이, 지위의 차이가 연애 앞에서 일시적으로 무효화된다는 관찰이다. 이 속담은 연애가 사회적 위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던 역사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연애라는 것에 연령은 없다. 그것은 아무 때고 생긴다. 연령의 부재는 연애가 생물학적 조건에만 종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발언은 특정 나이에만 연애가 가능하다는 통념을 반박하면서 연애를 시간적 제약 바깥에 놓는다. 라로슈푸코는 잠언과 고찰에서 이렇게 썼다. 연애의 즐거움은 사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연정을 일으키기보다 열정을 품는 편이 더욱 행복하다. 이 문장은 연애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의 문제를 다룬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명제다. 라루시 푸코는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연애란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직선이다. 두 번째 문장의 힘은 마지막 단어 직선에 있다. 모든 사회적 관계가 우애와 절충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반해 연애만은 직접적인 경로를 취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첫 연애와 두 번째 연애를 대비시켰다. 연애를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헛되게 되더라도 신이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연애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헛되게 되면 바보다. 처음의 실패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납된다. 그러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경험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하이네는 연애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들레르는 연애를 도덕적 범주로 끌어들였다. 연애가 성가신 것은 그것이 공범자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죄악이라는 점에 있다. 연애를 죄악으로 규정한 것은 도발적인 비유다. 그러나 핵심은 공범자라는 단어에 있다. 연애는 일방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반드시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 상호 의존성이 연애를 번거롭게 만든다. 프랑스의 작가 샤브레 부인은 격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애에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다. 사람은 있는 사랑을 감출 수도 없거니와 없는 사랑을 있는 채 꾸밀 수도 없다. 연애는 위장도 은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연애의 존재 여부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콩쿠르는 정반대의 관찰을 남겼다. 연애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한다. 샤브레 부인이 연애의 투명성을 주장했다면 콩쿠르는 연애의 현실에서 연기와 전략이 진심보다 효과적이라는 맹수적 관찰을 제시한다. 두 발언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연애의 이상을, 다른 하나는 연애의 실제 작동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래처는 연인의 풍자에서 이렇게 썼다. 연애와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전술이 허용된다. 연애와 전쟁을 같은 범주에 놓는 이 비유는 오랜 서양 문학 전통에 속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의 정당성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영역은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진다. 프랑스의 시인 레니에는 동그라미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애의 불꽃은 때로 우정의 죄를 남긴다. 연애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이 반드시 공허가 아닐 수 있다는 관찰이다. 불꽃이 소멸한 뒤에도 우정이라는 잔재가 남을 수 있다. 연애가 다른 종류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이 문장은 열어둔다. 보브나르그는 성찰과 잠언에서 이렇게 썼다.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연애의 망상이다. 연애의 영속성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냉정한 진단이다. 변심은 연애의 예외가 아니라 연애의 속성 중 하나라는 것이다. 스페인의 철학자 우나무노는 이렇게 말했다. 연애는 행복을 죽이고 행복은 연애를 죽인다. 이 역설은 연애와 행복이 공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애는 긴장과 갈망 위에서 작동하므로 안정된 행복 상태에서는 그 동력을 잃는다. 반대로 연애가 격화되면 평온한 행복은 유지될 수 없다. 프랑스의 시인 발레리는 있는 그대로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썼다. 연애의 참다운 가치는 인간에게 일반적인 생활력을 증대시켜주는 데 있다. 연애를 단순한 감정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리는 기능으로 본 것이다. 이 시각은 연애를 개인적 쾌락이 아닌 삶의 에너지원으로 규정한다. 조각가 로댕은 단 한 문장으로 말했다. 연애야말로 생명의 꽃이다. 이 문장은 연애를 생명의 장식이 아니라 생명이 도달하는 최고 형태로 본다. 꽃은 식물이 가진 모든 에너지의 결산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형태라는 것이다. 베일리는 연애의 양면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보다 더 감미로운 즐거움이며 보다 더 야성적인 슬픔, 그것이 연애다. 연애는 즐거움과 슬픔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극단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
감미로움과 야성적 슬픔이라는 대비는 연애가 단일한 정서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티옹의 발언이 남는다. 연애는 결혼의 새벽, 결혼은 연애의 황혼,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이고 황혼은 하루가 끝나가는 상태다.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때 연애 자체는 종료된다는 의미다. 이 문장은 연애와 결혼을 같은 감정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하나는 끝난다. 연애는 한자 풀이에서부터 이미 복잡성을 예고하는 개념이다. 그리워함과 아낌이 뒤얽힌 이 상태에 대해 수십 명의 사상가들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발언을 남겼지만 그 발언들이 서로 모순되면서도 각각 타당하다는 점이 연애의 본질을 보여준다. 볼테르의 말처럼 연애는 자연이 놓아준 바탕 위에 각자의 상상이 덧그려진 것이다. 그 결과물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에게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우나무노가 말했듯이 연애는 행복을 죽이고 행복은 연애를 죽인다. 이 역설이야말로 연애를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구조적 진술로 볼 수 있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연애를 그리움과 열정, 상상과 이성의 뒤얽힘으로 관찰한 것은 인간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결과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끌림 이전에 놓인 더 근원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한다. 라로시푸코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편이 행복하다고 했다면 성경은 우리의 사랑이 먼저 사랑받은 자리에서 비로소 흘러나온다고 본다. 마음에서 마음에 이르는 가장 고든 직선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먼저 다가온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